돈쌤 한나쌤과 함께하는 경제사 평행이론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지, 오늘 정말 얘기할 거는 이 시대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시대에 중요한 건데 이 시대에 잘 없는 건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뭘까요? 응? 뭐가 또 이 시대에 없는 네, 그냥 걸기는 힘들어서 갑자기 등갈비를 먹고 싶어지는. 발골하시려고? 네. 고긴 또 연탄에 구워 먹으면 맛있죠. 네. 요거는 정확히는 번개탄인데 불 잘 붙는 번개탄이지. 네, 연탄을 구하기가 좀 힘드셨나 봐요. 네. 그거 요즘에 잘 안 나오죠. 구공탄. 이거 그래서 구공탄 구할 때 노래 사왔죠. 기억 안 나십니까? 연탄 불 꺼졌을 때 번개탄 하는. 연탄 불 꺼졌을 때, 나 왜 부르지? 이 노래 왜 알아요? 왜 알지? 혹시 어린 분 아니셨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나 봐요. 알고 보니 40대인가? 맞아요. 저거 이제 떼면 우리 그걸로 눈사람 만들고 그랬었죠. 아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참 근데 연탄은 왜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연탄이 지금은 이제 뭐 구이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 원래 용도가 뭡니까? 난방이죠. 난방용도였죠. 근데 난방을 하려면 이제 어떤 거?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네네네. 오늘 에너지 이야기 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석유를 떼지만 옛날엔 다 연탄이어서 집집마다 이제 월동 준비로 연탄을 막 쌓아놨었죠. 문을 못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했었어요. 추억의 광경이었죠. 정말 추억이네요. 네. 이 1970년대만 해도 이렇게 연탄을 떼는 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장 비축을 해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연탄이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차례 연탄 파동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그 경제적인 현상 때문은 아니었고 그 가격 통제 때문이었죠. 1966년에 국가가 연탄 가격을 통제해버렸어요. 이게 난방으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금액을 올리지 않겠다. 8% 상도 동결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 금액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연탄 가격 통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이제 뭐 공급이 이제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탄 가격이 완전 치솟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도 약간 사재기를 했던. 다 그랬죠 그때. 맞아요. 네. 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피부로 와닿는 자동차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이 석유의 가격이라는 거는 정말 국가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석유는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자동차의 주요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게 이제 원유죠. 원유로. 그리고 최근보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더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컸던 거고, 그리고 변동이 컸던 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때 있었는데, 제가 79년생인데 그때 네. 2차 오일 쇼크가 터졌던, 물론 뭐 저는 어려서 기억 못합니다만, 근데 그때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소매 기준으로는 4배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4배지 400%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인플레이션이 뭔지, 지금은 약간 저성장이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낮은 상황인데, 그때는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고 있던 시절에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특히 우리처럼 뭔가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이 고통이 굉장했었죠. 정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쓸 수 없는 재화 하나가 400%가 올라버리면 방법이 없겠네요. 사실 말 그대로 노답로드죠. 노답이네 정말. 네. 석유 파동 정리를 좀 해주세요. 2번 있었잖아요. 이게 1973년에 역시 10월에 있었고 1차가 있었고요. 5년 뒤에도 또 10월에 1978년에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끼리 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원 민족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석유 수출국기가 OPEC, 오펙. 그러니까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가지고 6개의 석유 수출국이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가격 올린 거예요. 17%를 확 올려버렸어요. 왜요? 돈 벌려고.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자원 민족주의를 한 거죠. 아니 17%더 올리면 더 잖아요. 그래서 여섯이서 올리자 그렇게 한 얘네 거죠. 17% 올렸는데 왜 중동 전쟁도 있었고. 소매 가격은 400%가 된 거예요? 얘는 17%밖에 안 올렸는데. 얘네들은 17%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매로 각국에 들어오는 게 틀리죠. 거기 또 TMI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 네. 1차가 71년이고 2차가 79년이잖아요. 네. 78년. 네, 78년. 네. 그러면 7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폐가 정확히 말하면 금 보관증이었죠. 네.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71년입니다. 금본위 제도를 폐지했죠. 그렇죠. 금본위를 폐지해서 더 이상 달러를 가져가면 이제 그 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달러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오펙들 예를 들어 뭐 저는 이제 주유국 사장님 모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원유 가격을 17% 이렇게 단합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소매 시장까지 오면 점점점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주유소도 예를 들어서 WTI 1% 올랐다고 해서 딱 1% 오른 건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요. 네, 그렇죠. 떨어질 땐 되게 떨어지면서. 물론 절반은 또 세금이긴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 사실 그 400% 오른 것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고 그 여파가 얼마나 컸을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확 올라버리니까 그 여파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때 국내에서 막 긴급 조치 난리가 났었어요. 조기 방학. 조기 방학. 예, 거기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거 에너지 못 쓰게 하고 뭐 대낮에는 무조건 소등을 한다던가 새로 이제 목욕탕.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목욕탕이 가장 이제 뜨거운 물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데 목욕탕 오픈 못 하게 하고. 그 1차, 2차 석유 파동 중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건 2차 파동이죠. 네. 우리나라는 석유를 어쨌든 뭐 많이 안 나지만 네.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고. 그럼 석유 소비를 뭐 줄여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딴 걸로 바꿀 수는 없나요? 일단은 뭐든지 하나에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석유 다음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의존도를 좀 분산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맞아요. 요즘 분위기가 또 맨날 많이 나오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화석 연료가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이런 그쵸. 것들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파리 협약 이런 거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도 있고 하니까 그쵸. 좀 청정 에너지 같은 거를 좀 많이 힘쓰고 있는 과정이죠. 아,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독도를 일본이 엄청 노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뭐 썰이 있죠. 네, 네. 그 불타는 얼음, 불타는 네, 그런- 불타는 뭐 망간도 많이 돌, 있다고 뭐 그러고. 흰돌 이렇게 얘기해요. 메탄하이드레이트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차세대 에너지원. 그것만 개발이 되면 독도 밑에 엄청 많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석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돈 쌤이 준비하셨죠?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일단 태양열. 태양열. 태양열이 있고 이제 예전에 저 전자시계 이런 거 보면 태양열 시계 막 이런 있었죠. 거. 예, 맞아요. 기억납니다. 정확히는 태양 광식이었죠. 태양 광시계. 아, 그리고- 요즘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자동차에 붙여놓는 거? 아, 있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리다 보면은 이제 그 경광등 같은 거 이제 위에 다 패널 달려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전기선을 거기까지 안 깔아도 되니까. 안 깔아도 되죠. 네, 그리고 또 해변 달리다 보면 이게 뭐가 돌아가는 것들 있죠. 해변에요? 네, 풍력 발전소들. 아, 네네네. 네, 영덕 이런 데 가면 제주에 있더라고요. 아, 제주도에도 맞아요. 있고 뭐 좀 이게 언덕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좀 센 곳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력 발전은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제 원전도 있고.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뭐가 있습니까? 또 요즘에도 각광받는 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인데요. 바이오 에너지는 주로 동식물에서 이제 에너지를 뽑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옥수수. 옥수수에서 보통 하나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러니까 배고프다. 네. 옥수수에서 원료로 이제 네. 비행기를 날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알래스카 항공에서 발효 옥수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발효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연료로 실제로 비행기를 띄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 맛있는 옥수수를 어쨌든 이렇게 옥수수를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뽑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식용유로 비행기가 날았다는 얘기죠. 네. 식용유로. 네, 맞죠. 뭐 거기 그런데 옥수수유 맞네요. 해바라기유, 뭐 카타리나. 맞네요. 까롤라 내가 잘못하면 우유. 마트 털리겠는데요? 또 다른 일은 뭐가 있습니까? 독일의 그 자그마한 그 마우엠하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아까 말한 것 같은 그런 바이오 에너지로 바이오매스 설비로 계속해서 이제 거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요 분유. 가축 분유라던가 이게 소가 엄청나게 메탄가스를 뽑는다는 거 아시나요? 소 방귀가. 아, 우리도 뭐 방귀 냄새가 잘 근데 나잖아요. 우리의 방귀는 아주 정말 미량하고 소가 지구온난화의 또 주범이래요. 소. 그래가지고 소 방귀세도 내고. 소 방귀 불 붙이면 붙어요? 오 엄청 부는데요. 아, 진짜요? 네. 사람부터 붙어요.
그래서 소방귀를 아르헨티나에선 소방귀를 이렇게 봉다리 같은 그런 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돌릴 수 있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발 중이라서 그 소들이 이렇게 무슨 빵빵하게 그거 갖고 다녀요. 자기 막 방귀 모으려고. 자, 그러면 이 전 네. 세계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디가? 아, 의외로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 중경 항저우 쪽 갔었는데 중국의 태양열 에너지 그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뭐야? 왜 이렇게 첨단 이런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집이 많지? 근데 의외로 중국이요. 태양열 에너지 사용이 되게 많고 고층 건물에 태양열 설비를 엄청 많이 한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사실 중국이 미세먼지 주범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죠. 네. 막 연탄 엄청 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태양열 고층 막 그런 빌딩 되게 많아요. 그럼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재미있는 나라는 아까 독일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약간 살기 피곤할 정도로 이제 정말 규제가 강력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형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쓸 수 있는 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넘어가면 자동 차단이 돼요. 에어컨 못 키네요? 얄짤없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되냐면 그 건물 안에다가 이제 뭐 별의별 걸 다 해야 됩니다. 뭐 태양열 깔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남으면 옆에 건물에 팔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자동차 왕국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2년에 한 번 검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밀 검사를 해서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줘요.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에는 1등급 차량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도 왜 올해 맞아요. 경유 차량 서울 시내 진입 금지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경유 차량 서울 시내 그렇죠. 진입 안 되고 이제 독일은 뭐 계절 관리제 번호판 한다고. 색깔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확 뛰네, 여기에는 그냥. 초록색만 돼 있으면 초록색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벨 무슨 표시한 거 약간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넌 오지 마 레벨 안 되니까 네. 막 이렇게. 끝으로 공식 질문이죠. 에너지 자원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내 통장에 영향 있나요? 크죠. 네. 만약에 뭐 석유 가격 오르면은 자동차 못 끌고 나오고 자전거를 타게 되고 건강해지겠네요. 네. 에너지 자원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빡세다. 네. 걸어 다녀야 되니까 빡세다. 네. 자전거 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몸에 기름이 빠진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거고. 신재생 에너지 만드는 것도 빡세고 네. 걸어 다니는 것도 빡세고 자전거 타는 것도 빡세고. 그리고 뭐 저는 팁을 하나 드리면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냥 보기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 기름값이 오르면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이제 기름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에 약간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 뭐 ETF나 이런 걸로 그 원유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투자를 하면 그 기름값 오르더라도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 도찐개찐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도 기분이 덜 나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사우디에 지금 뭐 드론 공격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오를 텐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원유 ETF 같은 거를 좀 매입해가지고 이제 기름값을 버시는 것도 꿀팁.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필기하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에너지 자원 내 통장에 미치는 영향은 쌩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알면 기름값 올라도 거기서 웃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좀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원이 국력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